해당 결자의 대상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해당 결자의 대상은 해당 개시 신청서, 해당 개시 신청서를 쓸 때 요건을 갖다가 충족됐는지를 서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개시를 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이 맞는지 그걸 설명해야 되자는 그 요건이에요. 지급불능으로 인해서 파산위기에 몰렸으나 위기만 넘기면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이런 기업. 그다음 채권 행사를 유예해서 기업과 채권자 모두에게 청산보다 회생이 유리한 경우, 변제 채권자들이 워크아웃에 반대하거나 상거래 채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그 회생 절차를 갖다가 주로 신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산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거나, 파산에 준하는 사태는 채무 초과 상태, 그 다음에 지급 불능 상태, 이게 파산에 준하는 사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업회생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로기준, 그러니까 노동자 관련된 부분에서 체당금 절차를 가려면 파산에 준하는 절차에 돌입이 됐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근데 파산 절차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그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을 한 다음에 그걸 주면 근로자들이 체당금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체당금 신청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요새는 이제 만약에 회사를 갖다가 기업회생이든지 파산 같은 절차로 안 가고 그냥 옛날처럼 밤에 야반도 도주를 해버리면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임금 체불 문제, 퇴직금 체불 문제, 너무나 큰 문제가 돼. 엄청나게 형량이 강화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좀 크면 바로 구속이에요 지금. 근데 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해당 절차를 가서 체당금을 정리가 되면 물론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할 거야 아마. 그러면 그쪽에서 구상금을 갖다가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건 단순히 민사사건화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체당금 받아도 체불 임금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아니 임금의 한 90% 정도 체당금으로 받았는데 누가 고소를 하겠어요. 야반도주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이게 컨설팅을 할 때 위기에 몰렸으니까 그 컨설팅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차분하게 설명을 해줘요. 지금 당신 그냥 만세 부르면 이러이러한 문제에 봉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조직적으로 처리해 가면서 당신이 빠져나가야 된다, 이 위기를. 이렇게 설명을 차분하게 해드려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는 사람들 모르거든. 그러니까 회생 절차 돈도 많이 들고 어차피 망할 회사인데 뭐, 그리고 야반도주를 해버려. 그러면 바로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전과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채권자들은 어떻게 나와요? 다 사기로 고소하는 거야. 이 사기라는 게 이렇습니다. 사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엄정한 법적 요건을 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몇십 명이 이거 나쁜 놈입니다 하고 계속 고소장 집어넣으면 한 사람이 집어넣었을 때는 혐의 없음 내지 무죄 나올 사건이 다 유죄 나와요. 그렇잖아요. 막 수십 명이 다 나쁜 놈이라고 고소장 넣으면 재판부에서도 얼마나 부담을 느끼겠어요. 그걸 무죄 판결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절대 무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생 절차 같은 거는 반드시 걸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궁극적으로 망한다 하더라도 그래야지 충격파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이 회사가 망하는 과정에서 그 대표자의 어떤 위험성,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궁극적으로 기업 회생 신청이에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약화가 돼, 리스크가. 그래서 상담을 나중에 하실 일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아는 척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요 일수를 한번 볼까요? 아까 다 말씀드린 거예요. 보존치역은 법률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일주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 내지 이틀이면 다 보존처분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개시결정은 법률에 개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건
이건 정리계획안의 가결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건 회생계획안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회생계획 1년으로 돼 있고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시 결정 이래로 회생계획안은 최장 1년 6개월 이내에 가부간 결정이 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실무상으로 이렇게까지 오래 가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길어도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아까 개괄적으로 다 설명드린 거예요. 보존처분. 보존처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상으로는 1일 내지 2일, 최장 3일 내에 보존처분이라는 걸 발행하게 되는데, 그때 뭐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의 차이 같은 건 아실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 보존처분의 종류 부분을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처분 제한형 보존처분은 뭐냐면 재산을 갖다가 팔지 못하도록, 회사 재산을, 그 다음에 특정 채권자한테 그 변제를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처분을 못하도록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업무 제한형 보존처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빌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갚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법상의 보존처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표이사가 뭐 범법행위가 지금 너무 명확하다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범죄자인데 관리 신청을 해. 이랬을 때는 이건 그 개시결정 하기까지도 이거는 관리가 필요해. 이렇게 해서 보존관리인이라는 거를 선임해서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분 제한형 보존처분하고 업무 제한형 보존처분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보존처분은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회사 재산에 대해서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존처분이에요. 네? 그래서 보존처분은 그러면은 주로 어떻게, 결정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채무자는 2010년 2월 14일 11시 이전의 원인으로 인해 생긴 일체의 채무에 관해서 그 변제 또는 담보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채무자는 부동산 등 등기 또는 등록이 대상이 되는 그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1억 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에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존처분이 나오는 거지. 예. 그 다음에 또 나와서 채무자는 명목요하를 막론하고 차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채무자는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다만 위 각하의 경우에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보존처분이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보존처분의 상대방은 채무자죠. 채무자 회사한테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이게 보존처분이에요. 왜 여기에 보존처분 상대방은 채무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뒤에서 이제 포괄적 금지명령, 그 부분의 상대방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존처분. 다음 페이지. 개시결정이 있으면 별도의 결정 없이도 효력은 소멸해. 왜 소멸해? 개시결정의 효력하고 보존처분의 효력은 거의 동일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관리인이 함부로 재산을 갖다가 처분할 수도 없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똑같은 효력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개시결정의 효력은. 법정의 효력이 발생해버려요. 똑같은 효력이니까 당연히 보존처분 효력은 없어지는 거죠. 네. 자, 요즘에는 보존처분 후에 신청한 가압류 말소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포괄적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포괄적 중지명령 부분이 이제 거의 같이 내려지기 때문에 가압류나 이런 부분들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게 좀 지루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신청한 이후에 2, 3일 이후에 법원에 나오는 보존 처분을 개략적으로 먼저 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교재를 보면서 마무리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좀 편할 것 같아요. 보존 처분하고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보존 처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처분 제한이야. 그 다음에 일정한 행위 제한, 차제를 금지시키고 담보 제공을 금지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처분 제한은 재산을 갖다가 하여튼 외부로 매각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보존 처분은 재산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채무자 재산을. 법원이 이제 이 신청이 딱 되면서 보존 처분이 되면 꼼짝마야 그냥. 손 들고 꼼짝마 하는 거랑 똑같아. 법원에서 채무자한테 총을 겨누는 거야. 다 손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보존 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은 뭐냐면 가압류, 압류, 강제 집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채권자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옛날에는 보존처분 신청하고 포괄적 금지명령 대부분 신청하거든요. 저희가 신청서를 내요. 이 보존처분은 개시 신청서와 별도로 보존처분 신청서 따로 내야 돼요. 근데 내용을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그 신청 취지만 정리하고 이하 내용은 동일함 이렇게 해갖고 내는 거예요. 내는데 옛날에는 이걸 갖다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두 개 다 해줬어요. 근데 요즘에 포괄적 금지명령은 잘 안 해줘요. 포괄적 금지명령은. 그거를 이게 실무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은 잘 안 해줘요.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적을 필요가 있어요. 왜 포괄적 금지명령이 필요한지. 근데 뭐 주변에 가압류라든가 이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포괄적 금지명령 그냥 관행적으로 집어넣으면 요새 기각시켜요. 이거 기각되면 곤란한데요 그러면 중지명령을 갖다가 중지명령 신청을 하라고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해지지 않고 보존처분만 내려졌어요. 그래서 기업 경영을 딱 하고 있는데 막 압류나 가압류가 막 들어와.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걸 효력을 중지시키는 중지명령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요새는 법원에서 중지명령을 신청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한다고요. 옛날에 이 포괄적 금지명령이 당연히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이 중지명령 제도라고 하는 거는 활용이 안 됐지. 전혀. 근데 요즘에는 중지명령 신청을 해야 될 일들이 왕왕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신청일 이후 2, 3일 동안에 제일 중요한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때 그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면 아주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거죠. 응? 약소보험 같은 보존처분이 나오면은 약소보험 지급 청구 하더라도 안 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약소보험 발행하는 회사 특히 이제 상장 회사인데 그 부도나면 상장 폐지나거든. 최종 그 부도가 나버리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결정문 바로 은행에다가 그냥 갖고 가는 거야. 지급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부도 처분 안 되는 거예요. 은행 내부적으로는 부도 처분 처리를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이 상장 부분에서는 이것이 그 부도 처리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거래소가 상장을 이제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소에다가 법률 의견서를 써서 준 적이 있어요. 이거는 부도가 아니다. 최종 부도가 나서 이걸 그 상장 폐지를 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와갖고 그게 부도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써서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 써서 내줬죠. 그래서 부도가 안 났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중지명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자의 행위가 금지되는데 개별적으로
개별적인 행위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금지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포괄적 금지 명령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포괄적 중지 명령이 없으면 보존 처분이나 중지 명령이 있어도 가압류가 가는 거지. 이 중지 명령이 있을 때는 가압류 불가능해요. 이게 좀 잘못됐네, 교재가. 그 다음에 그래서 포괄적 중지 명령이 나오면은 세 번째 줄 보세요. 시법은 장래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 강제 집행 임의 경면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이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오면. 넘어가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 포괄적 중지 명령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사건에 관해서 회생결자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 채권자 및 회생 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 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에 기한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 절차를 중지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정가의 보도예요. 정가의 보도. 이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오면 건다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이거 딱 보여주면 뭔가 있어 보여서 채권자들도 잘 안 와요. 그래서 기업회생 기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채권자들 이렇게 잠재우려면.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회생 절차의 개시 요건이 뭐예요? 상대적 변제 불능, 파산 원인 사실. 그래서 지급 불능과 채무 추가의 발생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생 절차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회생 절차의 신청권자는 누구냐? 이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글을 썼는데 주로 채무자인 줄만 알아요. 채무자. 근데 채무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채권자 및 주주 등 지분권자가 할 수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건 일어나서 정리를 해드리는 게 중요해요. 이 채권자 문제가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왜 중요하냐? 보세요. 신청권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야. 우리는 기업회생 세미나니까 주로 이거는 회사가 되겠지. 회사가요. 네? 근데 두 번째, 채권자도 될 수 있어요. 채권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주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채권자만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10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주주도 마찬가지 10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유한회사 이렇게 지분이 없는 부분은 5천만 원 이상의 채권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파산 때도 중요한데, 특히 파산에서도 중요해요, 파산. 파산에도 중요한데, 이게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봐봐요. 지난번에, 자, 상장회사가 있었는데, 걸레 같은 상장회사인데, 얘네들이 2억 원을 갖다가 이제,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A의 근로자가 이 스몰 A라고 합시다. 근데 못 받은 돈이 한 2억 정도 됐어. 근데 이 A가 이 보고서가 들어가잖아요. 상장회사는. 이 회사도 상장회사였고 이 회사도 상장회사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채권으로 이 회사에 대한 채권 2억 원을 갖다가 이 보고서상에 이제 나와 있었던 거예요. 이쪽 보고서에도 2억 원이 채무가 있다는 건 나와 있는 거야.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회사에다가 승소를 하고 난 다음에 얘한테 추심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추심 소송 제기를 하면서 돈 줘라 이랬더니 돈 없어. 갖고 갈래 갖고 가봐. 왜냐면 얘네들은 몰래 이 돈을 갖다가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강제 집행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나를 찾아왔죠, 저를. 방법이 뭘까? 우리가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하여튼 채권자가 됐잖아. 추심 소송을 하면서 채권자가 됐잖아. 자, 채권자는 회생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지.
요거는 파산 예인데 파산 신청해버려요. 파산 신청. 근데 여기서 파산 신청을 하면 상정예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공시해야 돼. 공시. 그리고 파산 확정되면 상장 폐지 사유예요. 폐지 사유. 바로 연락 왔죠. 연락이 와갖고 돈을 돌려줬어. 대신 조금만 깎아달라 그래서 깎아줬어요. 조금 깎아달라 그래서. 이게 추심, 그러니까 채권 추심의 한 방법이에요. 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제도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채권자가 이 회생을 해야 될 사안이 뭐냐면, 이 회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이제 기업 계속 가치가 높을 때만 되지만, 청산형 회생제도라는 게 있어요. 청산형 회생제도. 그건 뭐냐면, 돈을 파산하고 똑같은데, 그냥 회생 절차 내에서 돈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채권자들한테. 근데, 자, 지금 요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사유인데, 보세요.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채권자는 A, B, C가 있어요. 예? A에 가라고 하는 대표이사하고 나라고 하는 이사가 있는데, 돈을 갖다가 빌려줬어요. 3억, 2억, 1억 해서 6억을 빌려줬는데, 그 다음부터 지네들 마음대로 이걸 쓰는 거예요, 지금 돈을. 지네들이. 그지? 지금 하고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지금 이 사람들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변제기는 3년 뒤야. 차용증상의 그 소비대차 계약서에는 3년 뒤가 변제기야. 이자를 3기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자는 꼬박꼬박 줘, 지금. 이자는. 근데 내부 감사가 지금 볼 때 얘네들이 지금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지금 그 손실률, 손해율 있잖아요. 그게 얼마냐면 50%가 넘어서 60%에 육박하고 있어요. 결국은 얼마냐면 6억을 갖고 가갖고 3억 6천만 원이 지금 없어져 버린 상황이에요. 나머지 2억 4천만 원에도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얘네는 변제기 부분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지금 버티고 있다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파산 신청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회생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회생 신청도. 아까 얘기했죠? 회생 신청이 되면 어떻게 된다? 법원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파산도 마찬가지예요. 파산은 대신 필요적으로 파산관제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필요적으로. 파산이 더 맞는 방법이겠죠. 다만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뭐예요? 예납금 제도. 이 예납금 제도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는 거지. 이 부분들이. 이렇게 해갖고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또 채권자가 해야 될, 채권자나 주주에게 이 신청권이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가 또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요. 제가 실무적으로 접했던 일인데 이런 거예요. A 회사가 있어요. 회생 신청을 해야 돼. 근데 여기에는 스몰 A 대표이사, B, C 이사가 있어요. 근데 B, C는 반대파. 그래서 스몰 A는 회생을 하려고 하는 쪽이고, B, C는 반대파야. 사실은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근데 A가, 우리 스몰 A가 우리한테 와서 회생 신청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앙지법 파산부에서 회생 신청이 되려면 대표이사가 신청권이 있는데 그 뒤에 이사회 결의서가 첨부가 돼야 돼. 회사의 중요 사항이 결의돼야 되니까. 근데 B씨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서를 갖다가 첨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 스몰 A는 주주로서 10분의 1 이상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주주로서 회생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회생 신청. 따라서 이 회생 신청권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들은 상당히 예외적인 사회에서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신청권자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나중에 컨설팅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꼭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일을 진행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특히 대표이사가 정말로 통제가 필요한 사람이다 막 이랬을 때는 이 방법을 통해서 아무리 지가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다 특혜해야 되는 상황이면 자기가 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2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